자, 그러면 박근영 부장 모시고 하나하나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부터 살펴보면 될까요? 어제 뭐 미국 마감부터 한번 보면 될까요? 네, 뭐 어제 미국도 약세장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다우가 0.8% 정도, 나스닥이 0.7% 정도 빠졌고요. WTI 유가가 122달러 선까지 올라온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02% 다시 3%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국면으로 다시 접어들었고요. 근데 빅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23.96으로 다소 조금 더 하향 안정화되는 네.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102.56으로 다시 조금은 이제 방향을 또 틀었고요. 달러 원 환율도 1257.2원으로 1250원 아래로 내려가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여기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수급에 대한 이슈가 이 환율 부분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전일 미국장 같은 경우는 10일 발표 예정인 CPI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둔화 시그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컨센이 다소 빠지는 쪽으로 살짝 낮아져요? 컨센을 갖고 예. 있는 것 같은데요. 헤드라인 수치는 지난달하고 똑같이 나올 거로 컨센을 갖고 있는데 코어 근원 CPI가 다소 조금 하향 조정될 것이다. 이제 컨센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일부 또 IB 쪽에서는 오히려 또 올라가는 쪽으로 근원 CPI에 대한 분석 자료가 다소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10일 날 이 변수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의주시한 것 같고 이 변수에 따라서 다음 주 FOMC 회의에 이 커멘트들이 어떻게 하반기에 점도표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지표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둔화 시그널 기대감 때문에 그래도 다소 좀 덜 빠져서 출발을 했었지만은 장중에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증되면서 말씀드렸던 국채 금리가 지속 상승했고 유가 상승도 부담이 됐습니다. 또한 OECD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성장 전망을 3%대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작년 12월에 4.5%대로 정도 전망을 했기 때문에 다소 좀 낮춰지는 전망이 네. 나왔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인텔 CFO가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다소 좀 인텔발 악재가 또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2.4% 하락을 했는데요. 시장이 어느 정도 약보합에서 버티던 지수가 인텔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하락세를 조금 더 키운 하루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그 CS,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 쪽도 2분기 IB 부분 손실 때문에 일부 감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흘러왔죠. 네. 그 미국 시장도 지금 22 회의라 그다음 미국의 CPI 지표를 좀 하자는 심리가 경계감이 좀 많아지면서 다소 조금 하락 추세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22 회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이루어지면서 7월부터 혹시 22 쪽도 빅스텝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20인 이제 유럽 중앙은행.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도 이제 지금 금리 인상이 갈 수 있는데 7월부터 금리 인상을 해서 9월까지 72가 아니고 75bp 정도입니다. 네. 약간 오타인데요. 네. 일단 7월 달에 50bp에 대한 가능성도 뭐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또 촉발되면은 미국의 빅스텝을 또 이제 약간 또 끌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다만 어제 시장의 특징은 장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밸류 고성장 테크주가 오히려 더 주가가 올랐다는 점이고요. 또 중국 인터넷 기업들도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봉쇄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완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인터넷 기업들도 큰 폭 상승세가 나타나는 게 특징이었고 유가가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여전히 에너지 업종은 견조한 모습 그리고 최근에 아크가 다시 뭐 테슬라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뭐 전기차 돈이 있나요? 섹터도 근데 거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예. 돈이 있나 몰라. 계속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기차 섹터까지 어제 뭐 상제 전통적인 그 내연기관 차는 사실은 빠졌는데요. 네. 전기차 섹터는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네.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크가 다시 테슬라 산대요 지금. 그분은 좀 전기차를 살려면 딴 거 팔아야 될 걸. 여기 펀드 그렇게 원활치 않아. 뭐 그 아크를 거꾸로 숏을 치는 사크라는 게 있거든요. 샤크. 그게 뭐 거의 더블 났기 때문에 참 요즘에 처참하죠 아크 같은 경우.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전일 또 국내 시장도 한번 짚고 이제 오늘 시장 가보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일 좀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뭐 미국장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고 어제 좀 올라가던 주식 분위기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아쉬운 장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은 역시 이제 1,0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고 뭐 개인만 뭐 현물 수급에서 코스피 기준으로서는 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선물을 외국인들이 5,145억 네. 어느 정도 사들이면서 선물 해지를 좀 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사실 이제 3%를 넘었던 미국 10년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전일 같은 경우는 2.9%대로 좀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시장에 반등을 주는 요인으로 시작을 됐고요. 또 블룸버그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비료, 운임 하락 때문에 인플레 정점을 지났다라고 이제 블룸버그 보도가 나오면서 다소 조금은 이제 시장이 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시장 초반에 이제 카카오페이 블록딜 대량 매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매도를 제외하면 시장의 전체적인 코스피 관련된 매도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중에 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이 부분인데 중국의 상무부 차관이 오늘 발표 예정이죠. 수출입 통계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대외 무역 불확실성이라든지 물류 문제, 원자재 급등 때문에 사실 수출입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오늘 발표될 이 지표가 오히려 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올까 이런 이제 우려를 좀 야기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 달러와 강세 그리고 시장이 다시 장중에 코스피가 살짝 마이너스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시장에서는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유, 특히 이제 정유는 골드만삭스가 국제유가가 하반기에 135달러까지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되면서 여전히 유가가 강세였고요. 조선이나 조선기자재는 역시 이제 카타르 LNG선 발주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영상 콘텐츠 그다음에 수소차 연료전지 폐배터리 이런 쪽의 섹터들이 상승세를 이루었다는 게 어제 특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엑슨모빌 같은 게 뭐 최고가 쳐버리더군요. 그렇죠. 엑소모빌이. 네. 시가총액도 뭐 굉장히 많이 치고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오늘 시장 얘기 한번 좀 가볼까요? 네, 사실 최근 장을 보면은 뭐 투자 심리나 수급의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고요. 네. 갈짓자처럼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 이후로 지수로만 놓고 보면 비교적 지수는 잘 버틴 편이긴 합니다. 등락이 이루어졌지만 사실 지수상으로는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요. 뭐 기대 요인이나 우려 요인이 계속 마찰을 하고 있고, 뭐 기대 요인은 중국의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중국 시장에도 버티고 있고 생각보다 어제 뭐 테크 지수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부양책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 정점론에 대한 뭐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마찰 구간은 여전히 이제 뭐 유가가 너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2분기 EPS 관련된 실적 가이던스가 다소 좀 하향 조정되는 국면인데 국내 같은 경우는 코스피 기준 영업이익이 지금 한 255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현재 지수 구간이 아주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닌데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만기일이고요. 그 다음에 10일 날 CPI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고 차주의 FOMC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 일주일 내가 상당히 이제 향후의 시장을 어떤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일주일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금일 같은 경우는 경계 심리가 좀 있을 것 같고 만기일 수급에 따른 변동성도 장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에너지라든지 신재생 같은 뭐 이 섹터들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가 추가적으로 강세가 이어지는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오늘 이제 K200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5% 정도로 빠져서 야간 선물이 됐기 때문에 국내 지수도 이를 반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결국은 뭐 철저히 실적이 입증된 뭐 기업 중심으로 지수보다는 이런 기업 개별 기업의 중심으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니까 뭐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좀 쉬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이 구간에서 뭐 공격적으로 매매를 한다든지 이것보다는 이번에 10일 CPI를 좀 보시고 다음에 FOMC까지 좀 보시면서 좀 천천히 매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마음 급하게 먹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시장에 좀 영향을 줄 만한 뭐 이슈들 같은 게 어떤 거 있는지 그거 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뭐 중국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부양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약 27조 원 가량의 또 부가세 추가 환급을 발표했는데요. 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올해 중국 부가세 환급액은 연초부터 해서 약 308조 원까지 부가세 환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푼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중국 시장은 굉장히 지금 지표상으로 보면 바닥에서 한 30-40% 오른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주고 있고요. 하반기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은 국내 증시는 그래도 조금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어떤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최근에는 글로벌리 중국 시장이 좀 약간 뭐
혼자서 약간 좀 튀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보인다는 게 좀 네.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 이런 유동성 공급이 국내 시장에도 좀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두 번째로 이제 현대 글로비스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어제 글로비스가 한 3-4% 정도 빠졌습니다. 네네. 화물연대 파업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되는데요. 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은 좀 영향이 제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뭐 일부 기사에서 뭐 언급했던 뭐 조합원 비중이 뭐 70%나 달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요. 뭐 일부 이제 그 애널리스트의 언급에 비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일부 노선이나 특정 물량 계약에 대해서는 뭐 조합원 비중이 70% 정도일 수 있지만 전체 비중으로 놓고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라는 판단인데요. 보도에는 뭐 35%뭐 40% 이 정도 얘기하시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고요. 약간 이제 기사가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기사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이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어제 빠지고 하향 추세로 갈 수 있다 이런 분위기인데 다만 최근에 글로비스의 이익 모멘텀이 국내의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는 해외 쪽의 물류라든지 뭐 해운 호황 그다음에 CKD 같은 환율상의 여러 가지 환율 상승 효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오면서 글로비스가 이익 모멘텀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뭐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서 영업이익이 한 2배 정도 올라온 구간이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질 그런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좀 커버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글로비스가 만약에 좀 더 많이 빠져준다면 혹시라도 그러면 글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펀더멘탈에 대한 이슈는 좀 아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접근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 호텔이 뭐 블록 딜을 했습니까? 네, 뭐 롯데 호텔이 이제 유동성 확보 때문에 롯데 칠성 20만 주 블록 딜을 뭐 공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로는 약 370억 규모 정도이고요. 3에서 5% 정도 할인율을 가져간다고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롯데 칠성 주식을 판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누가 그래서 누가 사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건 일단 아직? 그 블락을 냈기 때문에 가져가는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롯데그룹은 이제 대부분 보면 또 유동성이 되게 좀 적은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상장사 중에도 그렇죠. 시장이 풀리지 않고 되게 뭐 매매가 하기 좀 까다로운 종목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또 많은데요. 네. 뭐 롯데 칠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유 물량이 또 롯데가 너무 많고 이 부분 때문에 유통 물량이 없는데 뭐 지주 관련된 지분율 감안하면 뭐 계열사들이 사실은 뭐 굳이 물량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사실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좀 물량을 내놓는 것도 시장의 순기능을 할 수 있다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롯데 제과 같은 경우를 보자면 현주가에서 물건이 만약에 나온다면 좀 오히려 물량 부담이 없어지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이슈로 해석할 수 있다는 코멘트리 나오지만 롯데 칠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주가가 또 꽤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네요. 예,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많이 올라와서 이번에 이제 할인율을 가지고 좀 블락딜을 한 부분은 주가 부분을 본다면 조금 아쉬운 타이밍이라는 거죠. 주가가 상당히 좀 탄력을 받고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블락딜을 해버리니까 약간 뭐 고점인가? 뭐 이런 느낌도 좀 줄 수 있잖아요. 어쨌든 최대주주가 판 거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잘 가고 있고 리오프닝 수혜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에서 조금 이제 블락딜을 한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롯데 칠성이 저걸 갖고 있거든. 서초동의 땅. 그게 어마어마한 땅이죠. 아 그래요? 네. 서초동에 네. 무슨 물류부지 같은 거. 그렇지. 예. 네. 아, 이거 아직 안 팔았어요? 자꾸 하신 저 신격호 회장이 네. 땅을 보는 눈은 진짜 거의 신급이라는 거 아니야. 부동산 엄청 부자죠 그쪽 롯데가. 부동산이지 사실. 뭐 일본에서도 부동산으로 큰 기업이기도 하고. 네. 어쨌든 롯데 칠성의 블락딜 소식까지 있군요. 네. 예, 그리고 뭐 어제 뭐 특징적으로 이제 나온 뉴스가 하나 있어서 잠깐 제가 좀 발췌를 해봤는데요. 그 동박시장 관련된 뉴스입니다. 역시 이제 40% 영성장, 급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일진 머티리얼즈가 매물로 또 나왔죠. 이 부분 때문에 어제 뭐 특집 기사 비슷하게 하나 나와서 조금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 4위 동박업체인 일진 머티리얼즈 53.3%가 이제 매물로 나왔습니다. 매각가가 약 3조 원 정도 수준인데 사실 매각한다고 뉴스가 나온 이후에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매물 나온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좀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있는 네. 듯해요. 잘 나가던 기업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요. 판다. 이게 네. 왜 그럴까? 그래서 그 차남인가요?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분인 그분인데 회장님한테 이제 일단 다 이제
받았겠죠. 물량들 받아서 이제 본인이 직접적으로 뭔가 딜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들리는 뭐 뉴스로 보면은 뭐 이렇게 회장님한테 처음에 말 안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매물을 내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조금 뉴스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약간 뭐라 그럴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되는 듯한,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투자에 개인적인 어떤 투자에 대한 뭐 어떤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그냥 매물로 좀 내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뉴스도 좀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다소 좀 잘 나가는 분위기에서 좀 매물로 나온 것들이 시장에서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본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동박 수요 같은 경우는 2021년에 26만 5천 톤에서 25년까지 가면 74만 8천 톤까지 굉장히 급성장할 거로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매물이 상당히 좀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뭐 주목을 받는 매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18년 1조 원 정도 했던 동박 시장이 2025년까지는 14조 원까지 이제 성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통상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대당 동박이 5g 정도 들어간대요. 근데 지금 이게 전기차로 들어가면 대당 30에서 40kg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박이? 예, 그렇게 들어간다고 아, 합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동박 시장이 이제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에서 보면은 지금 SK 넥슬리스, 그다음에 중국의 왓슨, 그다음에 대만의 창춘,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이게 4개사가 동박 시장의 전체 점유율을 약 72%를 점유하고 있어서 사실은 시장의 진입 장벽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사실은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8월에 본입차를 앞두고 사실은 뭐 롯데케미칼, LG화학, 포스코, 뭐 GS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투자 티저 레터를 갖고 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어느 쪽에서 가져갈 것이냐, 뭐 P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이 뉴스상의 내용을 좀 보면 롯데케미칼에 대한 인수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뭐 배터리 소재 분야 4조 원 투자 규모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유력하지 않느냐 보는 것 같고, 계열사인 롯데정밀화학이 3위 업체 동박업체인 솔루스 첨단 소재에 2,900억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 1조 2천억 규모의 PI 첨단 소재 인투전에서 이땐 발을 뺐기 때문에 돈은 충분하다. 그래서 충분히 좀 이제 유력한 후보가 아니냐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또 약간 솔루스 첨단 소재를 또 롯데정밀화학이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중국 투자에 대한 이슈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과연 투자를 정말 할까? 이 부분은 조금 퀘스천은 아직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조금 높게 보는 가능성을 높게 보는 네. 투자처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동박 관련해서 제일 큰 플레이어들이 누구누구 일진이랑 일진 머티리얼즈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국내는 아까 뭐 솔루스 첨단 솔루스 소재라든지 첨단 소재. 예, 그다음에 SK 렉슬리스 이런 종목들이 있죠. 거기 이제 동박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네네. 앞서가는 탑티어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근데 이제 롯데케미칼이 네. 그걸 이제 하려고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도 사실은 국내 3위 업체거든요. 동박으로 보면. 그러니까 2,900억을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롯데 계열에서 또다시 일진 머티리얼즈를 투자를 하면 사실 중복 투자에 대한 또 어떤 이슈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정말 할 수 있을까? 뭐 약간 퀘스천을 이야기하는 분도 많은데 뭐 자금 여력이라든지 이런 규모로 봐서는 사실은 가장 큰 뭐 배터리 소재 분야의 4조 원 투자 계획까지 공격적으로 발표한 상황이니까 뭐 가능성은 좀 높게 점쳐지는 것 같고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 분사 이후에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차원에서 뭐 동박 사업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택 가능성을 또 두 번째로 어차피 양극재 쪽이 예, 강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박. LG화학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강자로 가능성을 높게 SK도 보는 것 가능성이 같고요. 있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근데 SK그룹은 지금 SKC가 동박 1위 업체인 SK 넥슬리스를 갖고 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치, 독과점 우려가 좀 있을 수 독점 있습니다. 우려가. 예, 그래서 조금 가능성은 떨어진다라고 시장은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포스코나 뭐 GS그룹은 사실은 본입찰 참가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낮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력한 후보는 사실은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인데 뭐 M&A는 사실은 뭐 끝나야지만이 알 수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대기업이 가져간다면 사실은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난 그 4분기에 군산공장 관련된 그 공장 약간의 그 시설 때문에 약간의 시장이 좀 그 실적이 좀 약간 다운됐거든요. 근데 1분기 실적이 또 굉장히 괜찮게 영업이익이 제 기억으로 한 216억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회복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네. 스텔란티스하고 삼성 SDI의 조인트 벤처 관련된 동박 수요가 향후 2조 1천억 정도까지 예상되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노스볼트 모멘텀까지 갖고 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의 중장기적인 어떤 부분들, 그리고 유럽의 진출 가시화라든지 추가적인 미국 진출 가시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장기적인 성장성 밝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이런 논란 때문에 빠져 있다면 조금 더 뭐 좀 긍정적으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근데 듭니다. 묘하네요. 일진 모터리얼스를 갖고 있는 일진 홀딩스는 또 주가 많이 올랐네요.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버님한테 얘기를 안 했다 이거죠. 자기 거니까요. 네. 대화 자. 좀 하셔야지. 그리고 다음 이슈는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네, 오늘 장중에 아마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수출입 통계 발표가 예정인데요. 지금 달러화 기준으로 지난달 발표된 전년 대비 3.9% 증가에 비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8% 증가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은 시장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은 전년 대비 보합해서 2% 증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게 컨센인데 어제 이제 상무부 차관이 이제 약간 우려스러운 발언을 약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미리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마사지를 한 건지 뭐 약간 수치에 대한 우려가 어제 약간 불거졌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시장에서 이렇게 컨센을 갖고 있는 수치에 이제 비딩을 하면 시장이 좀 안도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약간 여기보다 좀 못 미치면 경기 침체 이슈가 다시 조금은 부각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오늘 한 10시에서 한 점심시간 정도 전후로 아마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시장에 다소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곡물 수출이 지금 제한된 데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게 네. 뭐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좀 약간 웃긴 게 사진 짤들이 돌아오는데 제가 오늘 네. 그건 뭐 안 갖고 와 있지만 이 푸틴 대통령이 이제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런 대통령을 만날 때는 엄청나게 긴 그 식탁을 놓고 멀리 앉아 있는 그렇잖아요. 그 사진이 그거 좀 나왔잖아요. 심하더라. 네네. 내가 올 때 한 30m는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뭐 그 식탁의 거리감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네. 최근에 그 아프리카 세네갈 대통령하고는 아주 그냥 옆에 앉아서 아주 그냥 의자 하나씩 놓고 옆에 앉아서 대화를 한 사진이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이게 푸틴 대통령이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심리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세네갈 대통령과의 그 이야기에서 세네갈 대통령이 이제 서방의 뭐 러시아 비료 곡물 관련된 수출 제재 때문에 뭐 사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올해 이제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야기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마리우폴 항을 통해서 곡물 수출을 재개할 의향이 있다라고 그 자리에서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돈바스 지역 점령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곡물 수출 관련된 부분을 재개할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외신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인플레 관련된 완화 쪽으로 좀 힘을 실 수 있는 뭐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게 자,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야, 근데 진짜 딱 정상회담 하러 들어갔는데 저기 한 30m에 푸틴 있으면 기분이가 좀 안 좋겠네. 네. 예전에 그 이렇게 멀리 앉힌 게 뭐 자기 좀 이상한 건강 이상의 시그널들 좀 안 보여주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긴 아니 있었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코로나가 극심했었으니까 네. 자기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여튼 지금 좀 수술이 잘 됐나? 수술 만약 했으면 그렇게 바로 지금 뭐 나올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예, 아닌 것 같은데. 여튼 그리고 끝으로 뭐 유가는 지금 120불 네, 그 네. 위로도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지금 것 뭐 같고요. WTI가 122달러니까요. 네. 뭐 전일 기준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유가가 가고 있는데 뭐 일부 증권사는 뭐 135달러, 뭐 골드만삭스는 140달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고유가가 계속될 걸로 보는데 어제 이제 유가 강세에 따라서 지금 중국에서 발표된 올해 2차 정유 제품 수출 쿼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유가를 좀 더 부추길 수 있는 또 네. 여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의 정유업체가 이제 정부가 1년에 34차례에 걸쳐서 할당한 쿼터에 대해서 이 정유 제품 수출을 할 수 있는데요. 작년부터 수출 쿼터 감축이 사실 나타나면서 역내 이제 정유 제품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월달에 발표된 1차 수출 쿼터가 1,950만 톤이기 때문에 전년 1차 3,450만 톤보다는 상당히 좀 줄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네. 43% 감소를 했는데요. 지금 5개월 걸쳐서 이제 또 발표된 2차 수출 쿼터가 775만 톤으로 전년 2차 1,050만 톤 대비 또 26%나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 2차 합산 기준으로 보면은 약 39%나 전년비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출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출 쿼터의 시사점은 결국은 그 중국 내수의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수출 제약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수출을 계속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타이트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내수 수요 약세 때문에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수출 쿼터 확대를 이제 중국
관련된 정유 업체들은 했겠죠. 근데 이제 민간 업체 요청이 있어서 1차보다는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25% 정도의 쿼터 관련된 축소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제재 본격화에 따라서 하절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죠. 정유 제품 부족 가능성을 이제 정부가 좀 감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중심의 공급을 좀 독려하는 정부의 스탠스다 이렇게 보합니다. 그래서 4월에도 중국 정부가 정유 공급 불안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수출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정제 마진이 폭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2분기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20 중반대까지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대비 지금 2분기 정제 마진이 $10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2분기가 굉장히 호실적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볼 수 있겠고요. 결국은 정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쪽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되면서 S-오일이나 뭐 GS 같은 종목의 국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최근에 사우디 같은 경우도 7월달 그러니까 미디엄 그 OSP 그러니까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라 해가지고 약간 프리미엄을 얻는 가격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4 중반에서 $6대까지 올렸기 때문에 그걸로만 본다면 약 50%라 프리미엄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유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금은 타이트하고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국면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제 마진 변동성 확대가 조금 더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좀 더 심화될 수 있다 보는데 이 데이터 트랙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데이터 트랙이라는 그 분석을 하는 리포트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습니다만 1년간 WTI가 2배 이상 폭등을 하면 경기가 12개월 내지는 18개월 이후에는 침체 가능성을 굉장히 높인다라는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본다면 전년 대비 올해가 2배 이상 올라오는 WTI 기준이 $140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 올라가면 사실은 좀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지금 1987년 이후로 최저치까지 빠졌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전략 비축유 입찰을 또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가를 또다시 이제 떠받치는 국면이죠. 그래서 전략 비축유를 다시 사는 입찰을 해야 된다. 그렇죠. 1987년 이후로는 전략 비축유가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 입찰까지 또 나서야 되는 국면이라서 상당히 그 원유 관련된 정책은 좀 잘 못하고 있는 느낌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더군다나 최근에 이야기됐던 6월 말 사우디 방문에 대한 이슈가 사실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일부 통신을 통해서는 이제 6월 말 사우디를 만날 거다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또다시 이제 계획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니까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이제 증산도 사실은 너무 이제 형식적인 증산이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7월 달에 뭐 갈 거다. 그것 때문에 이제 6월 말에는 조금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사우디 가가지고 무릎에다 꿇고 증산을 좀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사우디 증산이 없다면 당분간은 정말 유가 강세 때문에 그런데 이번 주에 나오는 CPI 지표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 달에도 지표에 대한 이슈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꺾이지 않으면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좀 유가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이든이 아빠가 전화 좀 한번 해. 잘 좀 하라고. 제가요? 아들한테? 이든아 어떡하려고 자꾸 이렇게 쿠키런만 보고 있어. 내 아들 이름이 정이든이에요. 네, 이든이 아빠예요 제가. 네. 바이든 대통령 될 줄 알고 지었나? 네. 자 그러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이 정도 하고요. 이제 김영익 박사님이 지금 대기하고 계신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김영익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준영 박사의 위즈덤 칼리지 강의 개별 판매가 시작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고요. 저희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역사의 지혜 12시간의 강의 그리고 4시간의 Q&A 세션 총 16시간 분량으로 27만 9천원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님의 개별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10-3898-2324 문자로 혹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